이제 서울의 경우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내리려면 안정이 되려면 매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광수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매물을 일주택 무주택자가 매물을 던질 수는 없고요. 당연하죠. 예, 한 분 웃으셨습니다. 1주택자가 매물을 던지면 무주택자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갈아타는 거니까 이거는 수급에 영향을 안 주지 않습니까? 매물은 하나 나왔지만 또 매수 물량도 또 매수 주문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다주택자가 매물을 던져줘야 이제 시장에 매물 맞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양도세 이 부분이 아마도 김수현 수석께서도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책에 쓰셨다면서요. 제 느낌도 이번 정부가 그거를 중간에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고 보유세는 부담스럽고 가격은 불안불안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누가 매물을 던져서 그 양도세를 과도하게 물 것인가? 왜 과도하다고 표현하냐면 이 양도세가 다음 정권에도 똑같이 유지되고 다음 정권에도 똑같이 유지될 거라면 사실은 과도한 양도세는 아니죠. 어차피 낼 세금이면 빨리 내고 이 고점에서 파는 게 유리하지만 이 과도하다고 표현하는 중과된 양도세라는 게 과거의 양도세 흐름을 봐서는 늘 그렇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법 보세요? 디자인이요. 예. 조정 대상 지역 이내에서 이 2주택 이상 2주택자는 10% 포인트 추가되는 거고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이 있으니까 청약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건 거예요. 근데 그것만 풀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풀리면 양도세 중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음, 사실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다주택 소유자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를 해서 비싸게 파느니 가격이 좀 꺾여도 그때 가서 싸게 팔더라도 세금 덜 내고 파는 게 내 손에는 쥐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그 수도 있는 계산이 거죠. 나오더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매물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항상 고민인 겁니다. 매물이 나와야 그게 풀리죠. 가격이 내려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내리려면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나와야 풀리는데 풀려야 매물이 나오는 그 누가 먼저 그럼 할 거냐의 그 문제가 생기는 어, 거예요. 이 이게 사실 저희가 자꾸 양도세 때문에 집이 안 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맞죠? 맞죠. 세금이 가장 두려우니까. 근데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어. 집값이 만약 떨어질 것 같은데 세금 더 낸다고 잡고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매물을 부를 수 있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순간. 그러니까 마치 먼저 파는 사람들이 이로운 것처럼 지금은 반대잖아요. 먼저 사는 사람들이 오늘이 제일 싸. 근데 오늘이 제일 비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요즘 노벨 경제학상 누가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타는 줄 아세요? 행동경제학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핸드폰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도세 중과 안 해도 만약에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을 움직이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물량들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처럼. 우리나라 서울의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달에 거래되는 게 만 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일부 여러분 사시는데 보세요. 거기 몇 채가 거래되면서 집값을 움직이잖아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사실 양도세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거고 정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넘겨짚으면 양도세를 만약에 완화해주면 매물이 쏟아져서 집값이 폭락할까 봐.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안 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는 뭐 발칙한 생상도 해보는데 사실 어쨌든 양도세가 그렇게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김 실장님
저 이런 논의를 쭉 들으셨을 텐데 뭐를 좀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모든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많고 그 정보 중에는 옳은 정보도 있고 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집이 없으신 분인지 아니면 더 사시려고 하는 분인지 이걸 잘 몰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택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들을 읽는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정보라도 읽고 해석해서 그 사람이 맞는 정보가 나에게 플러스가 돼서 시너지가 돼서 최종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이렇게 SNS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 말고 나만의 정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집이 없으셔서 집을 사고 싶으면 사시고 싶은 위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몇 가지의 지표들을 꼭 보시길 원하고 제가 정부에 가서도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보고 읽을 수 있게 좀 종합돼서 정보를 생산해줘라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매달 공급량 정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그리고 미분양 이 5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인허가라고 해서 사업자들이 인허가만 받은 거 있지만 이거는 진짜 준공 물량이 돼서 시장에 나오려면 짧게 2년, 길게는 몇 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을 읽는 지표로 준공 물량이라는 것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매달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팔리지 않고 있는 미분양 판매분이 얼마나 되는지 꼭 읽어야 됩니다.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에 팔리지 않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매매가뿐만이 아니고 전세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고 있는 이런 공급 지표하고 가격 지표는 최종 결산물입니다. 공급과 수요와 다 한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지표 감정원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가격을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다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아파트가 지방에선 떨어지고 있지만 단독은 4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의 아파트는 구마다 다르지만 단독은 꾸준히 몇 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내가 아파트를 볼 거냐 단독을 볼 거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단독도 저가 단독도 있지만 고가 단독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고 가격은 우리 지금 시장에 보는 건 내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호가입니다. 그리고 시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물론 그게 내가 직접 거래할 실거래가하고도 연동이 전혀 없진 않지만 바로 이 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기는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이 지역의 이 물건에 유사한 것들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제 우리는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달 늦기는 하지만 실거래가가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황과 실거래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국토부가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담보가치평가는 감정원 지수로 하지 않습니다. KB 지수로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을 반드시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아까 포인트적으로 너무 이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승률도 어느 정도에 적정해야 되지만 그 시장이 거래가 원활해야지만이 정상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거래가 갑자기 훅 줄었는데 한두 건 거래가 되면서 걔가 갑자기 급매물로 나오면 가격이 폭락한 거고 급등한 가격이 갑자기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시장은 급등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상시 때만큼 거래된 시장에서 나온 가격인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요. 금리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0.25% 금리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주담대 금리는 그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보셔야 돼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지표들에 대해서는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각자의 재무 분석은 각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택 가격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 얘기하고 나의 소득 대비 임대 가격 뭐 RIR 얘기하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RTI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뭔가의 주택을 살 거라고 하면 반드시 나의 소득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무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부자 지수. 저 이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미국의 부자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쭉 추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걸까? 뭐 행동의 패턴도 있습니다. 행동의 패턴도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담하는 쪽에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부채를 뺀 겁니다. 그거와 내가 매달 받는 연평균 소득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이 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교수가 얘기한 것은 이 순자산과 그 다음에 나의 연소득과 앞으로 벌 수 있는 그 나이와 이것들을 전체로 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었을 때 이게 네이버에 보시면 나올 거고 1.0 정도 이상이면 재무 상태가 괜찮은 거죠. 부채 상대적으로 적은데 내가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더 많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앞으로 재무적인 문제가 없는데 내가 딱 계산을 했어요. 막 0. 몇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무슨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거나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서 집을 살 때든 아니면 그리고 저는 투기는 진짜 안 좋아하고요. 투자라는 것보다 앞에 단어 하나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이런 투자자들도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의 상태, 앞으로 벌어질 재무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그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저성장이라는 단어 안 좋아하는데 고도성장기를 지나면 성장은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흥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7, 8% 경제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2, 3%는 이제 안정화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고 이렇게 안정화된 시장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정책이 주는 시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책이 시장에 주는 정책 효과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땐 이 정부에서 취업해서 부양하고 싶은 분야 그 섹터가 있고요. 이건 절대 안 돼라고 계속 누르고 싶은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주택자라고 하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분양 서울에서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개발할 거야. 서울시가 짜놓은 공간계획이 있고요. 그 안에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광역권 교통계획을 어떻게 철도를 어떻게 뚫고 도로를 어떻게 뚫 거고 언제쯤 자본 투자할 거고 이 계획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흐름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포인트도 잡아주고 그러시지만 이런 것들을 읽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조금씩은 갖춰 나가는 것들이 조금은 안정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이상입니다. 개발 계획이 어디 가면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요, 마곡 개발지구부터 뉴타운 개발지구, 도시재생 다 있습니다. 그거 미리 다 알려줘도 돼요? 그럼요. 그거는 다 그 관보에 고시받고 나온 계획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대로 저기 됩니까? 진짜 그럼? 그 부분은 조금씩 조율이 되기도 하죠. 진료되고. 아, 하지만 그러니까 알려줘도 방향성들이라는 되는군요. 게 예. 그럼요. 그거는 알겠어요. 국가 법정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관심을 갖고 좀 포괄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실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증권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드려야죠. 바이 아니면 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다른 거죠. 지금 살 때가 아니죠.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집을요, 투자라고 무조건 보셔야 돼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골방에 앉아서 내 자산 분석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는 겁니다. 남을 보셔야죠. 남이 어떻게 되나, 시장 상황이. 그래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란 그런 거예요. 내가 시장을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막 말도 안 되나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내 집 살 건데 왜 비싸게 사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데 가장 전제 조항은 싼 집을 사야죠. 아까 집 안 사서 괴롭다고 부부싸움 하시지만 집 비싸게 주면 그거는 부부싸움 정도를 넘습니다. 예. 예. 전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와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세요. 제가 논리의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세요. 제가 뭐 책도 냈고 글도 쓰고 신문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계속 신문에 나와서 막 댓글 엄청나게 어제 뭐 거의 한 30만 명이 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그 중에서 못 믿게 생겼다. 집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 집 있냐 이렇게 이제는 그거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처음에 좀 상처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당신 믿을만해 생긴 게 이렇게 여러분 그 지금 질서할 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안 좋아요. 글로벌하게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출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200조가 나갔다고요. 금리 오르잖아요. 전세 가격 빠지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투자로 생각하시고 남이 어떻게 하나 보시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저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제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좀 간단하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실 말씀 좀 해주시고, 저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짓궂게 묻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래, 난 내 평생 집은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모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참았다가 사야지 라는 분도 있겠으나 집을 어떤 걸 사야 되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이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따져 물 거고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됐는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매매 가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집이 많이 올랐는가? 진짜 입지인가? 교통인가? 어떤 집이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많이 빠진 집이. 여기에 바로 저희가 투자라고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많이 빠진 집이라는 건 많이 올랐었던 집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꽤 인기 있었던 집이라는 뜻이니까
오를 때도 또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을 사면 강남에도 하나 사고 저 외곽에도 하나 사고 20평도 하나 사고 70평도 하나 사고 하면 좋죠, 좋기야. 그러나 누구에게나 집은 이제 하나의 선택이라서 사면 한 번 사는 거고 뭐 못 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중소형 작은 집 인서울인 것 같아요. 그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고 그거 고르면 됩니까?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좀 넓은 집 필요해. 지금은 중소형은 과잉이야. 내지는 서울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그게 뭐 나라에서 금고 놓은 거지. 그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아니니 그냥 범수도권은 다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싼 집은 그게 나입니까? 아니면 절대 서울시 무슨 구인 게 확실히 프리미엄을 가져라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였나요? 세미나에서 하신 얘기 이제 국토부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걸 봤었는데요. 저는 그 국토부에서 한 발언 중에 하나 되게 유의미한 걸 딱 전 그 기사만 그 내용만 보였거든요. 뭐냐면 광역교통시설 확충해서 신도시 2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국토부 쪽에서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2기 신도시들의 어쨌건 GTX 지금 뭐 BC 타당성하는 이거 무조건 하겠구나, 돈 들여서 하겠구나. 그리고 여러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철도가 발전하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과 서울의 연결고리가 확이 되면서 이 수도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역할을 보였다. 뭐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겠구나.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은 그거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 내용은 하나 별개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까 1인 가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0년 초에 제가 이사 가려고 재개발 투자를 오래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말고 재개발을 하나 해서 그러니까 나는 청약에도 분양이 안 되니까 재개발로 40평형대를 받아야지. 제 인생의 꿈이 그겁니다. 집에 내 방 있는 거. 애들이 둘인데 애들한테 방을 뺏겨서 안방에 이렇게 쪼그려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은 30평형대, 20평형대 소형으로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나고 그런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니 하라고 하지만 이제 또 감성은 저는 그래서 40평형대를 받을 분양 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역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소형 이런 지역들이 하락장이 오더라도 지난 하락장에도요. 역세권 소형은 잘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유지를 하고 견고하게 되게 유지가 된 편이었거든요. 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빠질 수도 있고요, 폭락할 수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전 아직쯤 뭐 폭락이라든가 그런 시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과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돌아서고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하겠지만 예,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소형들은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본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성은 그렇지만 감성은 40평대를 개인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역세권 소형을 사두고 40평대에서 전세 사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제 집이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막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모토가 사실 제 40 넘어가면서 주변에 형들이 막 죽고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제가 사실 하락장에서 고통받으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다 반납하고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고 손해를 되게 많이 보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점에서 물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딱 나이 40이 넘어서면서 주변에 형들 이렇게 죽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인생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금싸라기 먹겠다고 미래 베팅하려 해서 나이 딱 40 넘기면서 제 인생의 말이 미래
행복을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쓰고 살아요. 잘 놀고 잘 먹고 사는데 너무 무리해서 투자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실 것들을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린다고 드렸는데 모자랄 게 많았을 겁니다. 혹시 이 질문 하고 가야 여기 온 본전 뽑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강의하신 분들이 너무나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우리 같은 할머니까지도 그런 데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사자는 사람들이 세니까 제가 힘을 좀 내야겠다.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이성이 이탈됐어요. 이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집이 이성을 더 이게 감성을 더 자극하는 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 잘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 주식하고 이렇게 돈 벌면 좋은데 갑자기 옆에서 돈 없던 애가 갭 투자하고 막 이래서 돈을 막 2, 3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사실은 집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는 인정은 해요. 재테크로 좋은 수단이에요. 특히 자본금이 많지 않을 때.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점이 있다고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삼성전자 좋잖아요, 회사. 그럼 계속 사면 주가 뭐 올라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겠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집은 뭐 시장님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테크로 생각하고 이러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근데 그 좋은 수단을 잘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들 잘 보시고 지금처럼 막 과열될 때는 그만큼 가격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가격이 다 포함됐잖아요. 가만히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책 쓰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남들을 잘 보시고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실장님, 네, 저도 질문도 하나 드릴 거니까 이것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김 실장님은 정책 연구도 하시고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누군가의 이모이기도 하고 아닌가요? 또 누군가의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한테는 집 살 거냐고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어딘가라도 좀 사고 거기에 그냥 그 동네에 정 붙이고 살려고 한다. 집 사요 마요라고 물으면 어느 동네 집이라고 당연히 반문을 하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동네조차도 언니가 좀 찍어줘. 나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할 땐 좀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건 네가 결정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농이었고요. 일예로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자꾸 집값만 물어봐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우연찮게 저희 막내딸 영어 선생님이 알아버리셨습니다. 딱 애기 상담하러 갔는데 어머니 뭐 이러시더니 제가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딱 처음 하신 말이 저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영어학원도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선생님 거기 투기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안 사세요?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대요. 공인중개사를 가더라도 자꾸 사라고 그러는데 언론을 봤더니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사야 될 거고 여길 가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말은 선생님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하실 거고 그리고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살 집이 원하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사십시오. 그러고 2월 달에 얘기하고 한참 지나서 갔어요. 선생님 사셨어요? 그랬더니 안 사셨대요. 솔직히 아니고 저 분당에 삽니다. 분당 집값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고 그분이 그러셨는데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을 보는 관점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보는 관점과
더구나 중요한 나의 가치에 의해서 보는 게 프리즘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주택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프리즘과 같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어떤지 먼저 자가 진단을 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봐야 되고, 저는 우리 아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저는 정말 100배 공감합니다. 이건 정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상한 사고방식이 너무나 저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주 가치가 확보된 그런 기본 자산인 것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여유 자산이 있으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높지만 난 그래도 투기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투기와 그 다음에 굉장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만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주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국민 자체가 조금 자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소득 3만 불이고 선진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투자 투기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가 어떤 걸로 가야만 하는지, 지금까지의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고민도 하나 해주시고요. 첫째,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 그리고 있으시면 여유 자산이 있으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보시고 건전한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건전한 투자가 요즘 얘기 나오는 갭 투자, 단기 투자, 팔고 빠지고 분양권 거래 전매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이 정도의 임대를 하겠다. 그리고 정당하게 등록하고 그리고 임대소득세 내고, 이게 저는 건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주택 정책의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거든요. 저는 주택 시장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항상 피해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를 또 많이 했지만 주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건전하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다주택자의 투자야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건데,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1, 2년 사이에 살 거냐, 지금 이광수 의원께서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 여기 이제 하시는 직업이니까 하셨다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틀리면 맞춘다고 용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니고, 맞추면 저 투기꾼 새끼고, 틀리면 그거는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질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공포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저도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에 극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동산은 어디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동네는 언제 사느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2013년에 서울 부동산 사는 사람 아무거나 샀어도 다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어깨까지 왔는지 머리 끝까지 왔는지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주저주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옛날에 집을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이에요. 가격이 빠져도 저는 레버리지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나 보다.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집값 오른 게 별로 해피하지 않아요. 팔지를 못해요. 아까 세금 문제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요. 일단 집이 주는 효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집에 제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냥 그 집은 똑같은데 앞으로 내년부터 세금은 더 내야 돼요. 주거의 효용은 같은데 앞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버머니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좋아, 그럼 사이버머니 조금 내려가도 뭐 괜찮다, 사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도 정책을 조금 슬로우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이 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제 보유세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그렇게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만들어지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동산 상승장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에 상승했을 때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심리가 쫓긴 공포에 몰려 있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왜곡하는 수요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거를 쫓아가서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는 매도자들도 나타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개입하는 여러 이해관계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실장님께서는 매수를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매수 조정, 만약에 제가 제 예상대로 조정이 되고 조정 시점에 매수를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싼 금액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샀어요. 근데 다시 만약에 올랐어.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수하는 사람들, 지금 안 사고 버텼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안 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06년도 상승장에서 집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까지는 사실 강남 중심으로 인기 지역 상승이 됐고요. 2006년은 강북도 미친 듯이 다 올랐거든요. 그때 2005년도 4년도에는 이런 걸 뭐 이 돈 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집들을 2004년보다 2006년에 가서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사시면서 피눈물 나면서 사셨다가 이제 나중에 큰 후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가도 버티고 나는 이 상승장, 이 변곡점을 잘 넘어갈 거야라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좀 조심하시라. 예. 말이 좀 흐지부지하네요. 저는 다 이해가 됐어요. 특히 이제 김 실장님께서도 지금 사라 당장 사라가 아니라, 저도 경험상 보면 가격이 내려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시려는 분들도 가격이 내려오면 못 사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점 잡는 게요. 저점을 보여줘도 저점을 보여주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많은 말씀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뜨거운 시장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몇 년 후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들어보면 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지금 현재처럼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만약에 그 3년 후, 5년 후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때 가서 또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그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3기 신도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꾸 지자체에서는 다들 안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원래 그 9.1 대책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2022년까지는 주택 공급 문제가 없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는 표현은 국토부에서 안 썼어요. 언론에서 쓴 거고, 1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다가 뭐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 정도 표현이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살짝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은 항상 시장에서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한 주택들이 높은 가격을 보여주면 정비 사업들은 뒤늦게 재개발 지금 하면 돈 남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가는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요. 공급이 되게 늦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작년에 관리처분인가 받은데 지금 관리처분 향해 가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런 지역의 공급이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있는 실제 공급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4, 5년 뒤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3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들이 공급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5년 안에 올지 아니면 6년, 7년 뒤에 갈지 모르겠는데요. 걔네들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GTX라든가 광역 교통시설이 구비가 그때까지 또 만들어지면 2기 신도시라든가 기존에 공급됐던 택지들이 서울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또 확 땡겨지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킨텍스 주변이 삼성역 서울역까지 오는데 삼성역까지 오는데 10몇 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도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공급이 갑자기 싹 쏟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경험으로는 그게 2010년, 11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의 공급 물량이 대부분 2008년에 이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당시에 2006년에 서울시의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갑자기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까지 하고 그 수많았던 재개발 뉴타운 구역들이 2008년에 대부분 이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분양들을 했어요. 그 물량들이 사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막 쏟아졌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주택 시장 불안하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하겠다라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 시행 사업자 사업 시행자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3천인데 여기보다 훨씬 좋은 입지에 옆에 보금자리에다가 3억대의 분양을 내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재개발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요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도 한꺼번에 오고 그거로 인해서 또 공급이 나중에 폭증하는 것도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으로 5년 뒤나 이런 시절 같은 경우는 되게 약세장이 될 공급도 되게 많이 몰리면서 약세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엄청 힘든 시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1기 신도시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좀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영향 그런 공급이 그렇게 쏟아지면 사실 서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도 약세장일 거고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중에서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뭔가 정비 사업을 통해 다시 탈바꿈해야 될 움직임이 있으려고 이제 할 수 있는 초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그렇게 신축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거나 하면 왜 쏟아진다고 설명하셨죠?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것도 보금자리가 됐던 것처럼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지금 정비 사업 나가는 물량들 마지막 막바지 물량이랑 그 물량이랑 아까 얘기했었던 도시개발 사업 물량들도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다 짬뽕이 되면 실제로 수도권 공급 물량은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도시개발 같아요. 사업 물량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그 재개발하고 아파트 올리는 거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수도권 김포에 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거기 들어, 아파트 짓는 그 논에다 그냥 아파트를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짓는 사업들, 도시개발 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경기권에서는. 그 물량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330만 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100만 평. 근데 1기 신도시 그 1기 분당하고 일산만 보면 분당이 1964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일산이 1574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는 규모 자체가 우리 평촌 3번 다 합쳐야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셔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인구 가구 수를 보실 때 1기와 2기에 들어갔던 규모와 볼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서울과 부산, 경부축으로 발전된 국토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발전축으로 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시면 경기 남부 쪽으로 그리고 용인 이런 쪽으로 동탄 이시까지 내려가서의 개발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된 지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일산은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것과 그리고 이기 신도시가 파주운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 경기 남부 쪽에 집중돼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 많았죠. 그리고 파주운정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강남 접근성이 그 지역의 집값을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약해졌지만 큽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일산에서 그 여의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남 들어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적으로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서울과 연결돼서 공간적으로 갖고 있는 입지를 보셔야 하고 수도권 이번에 나온 것들이 갖고 있는 볼륨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얘기하면 자족성을 갖춰줘. 그래서 뭐 분당에 있는 판교처럼 뭐 거기다 알파돔 만들어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10만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병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천 굉장히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 1위지만 거기 인구 10만 되지 않습니다. 병원도 없고요. 거기는 백화점도 하나 없습니다. 다 분당이나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시들이 병원 하나 그 백화점 하나 들어갈 정도의 볼륨으로 나오는 거 만만치 않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신도시는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1기와 2기는 서울의 집값 문제를 잡기 위해서 예를 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나온 겁니다. 이게 비단 서울의 문제가 아니었고 2기 신도시는 더 자족성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훨씬 뒤쪽으로 배치를 했죠. 그리고 동탄 2에서 서울까지 들어온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고 지금 이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오롯이 문제가 서울의 집값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분산될 수 있는 수요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족성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죠. 거기에 차라리 교통망을 잘 연결시켜줘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평촌에서 저희 누군가 그랬어요. 평촌에서 30분 걸리던 데가 지금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앞에다가 아니 내가 평촌에 1기에 살고 있는데 내 앞에다가 누구를 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난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까지의 교통망을 좀 더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살고 계셨는데 왜 물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공간적 발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뭐라 그랬지? 뭐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한때 그쪽 그리고 최근에 연천 이런 쪽 땅값 막 올라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 여기 그 경기 북부 지역은 사실 미래의 이 공간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좀 활발해지고 그러면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또 가치가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성장축인 우리나라의 성장축인 경기 남부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신도시도 이쪽에 짓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래쪽에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아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머니워치쇼에서 세 분들 다시 다 인터뷰 해주세요. 예. 7번째 머니워치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뜨겁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 세 분의 패널들께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예, 남는 게 있으면 저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